이렇게 써 있는데요. 거기 리딩 1, 2, 3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요. 페이지 이렇게 생긴 거에 스타디 세션 넘버 2에서 여러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리딩 넘버 6가 있고 그 다음 리딩 넘버 7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안 합니다. 이건 다른 데서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리딩 넘버 6는 타임 밸류만이고 리딩 넘버 7 죄송합니다. 리딩 넘버 6만 안 하고요. 죄송해요. 6 안 하고요. 7부터 제가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에 statistical concept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리딩 넘버 8은 probability라고 돼 있어요. 리딩 넘버 9은 common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돼 있어요. 리딩 넘버 10은 sampling and estimation이 됐고요. 11은요, hypothesis testing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다룰 내용이 총 5개 챕터를 다룹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다 통계적 개념,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샘플링 추정, 검정 해서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통계학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통계학을 다뤄요. 통계학을 다루는데 이제 그전에는 책이 Introduction to Statistics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뤘다면 그전에는요, 교재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CFA 인스티튜트에서요, 책을 만들었어요. 어떤 책을 만들었냐면 이 통계책을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이 책을 안 만들고 통계책을 썼어요. 순수하게 책을 썼고 왜 인스티튜트에서 이런 책을 만들었냐면 이 통계는 부족하겠다. 이 통계에다가 파이낸스적인 걸 넣어야 되겠다. 넣어서 즉 뭐 금융 통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재무 통계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책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전 책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공분상 같은 거는 그전 통계는요 별로 한 줄 또는 2줄, 3줄밖에 안 다루지만 여기서는 많이 다뤄요. 그 다음에 예제가요 다 파이낸스 예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낸스 예제는 그렇게 좋은 예제는 아니에요. 많은 통계학 책들을 보면 어떤 예제가 나오냐면 동전을 던져본다. 혹은 주사위를 던져본다. 이런 예제가 나오지 파이낸스적인 예제나 이런 예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 별로 좋은 예제가 아니라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이낸스 예제를 만들려면 그번에 각종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 조건을 다 설명하다 보면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통계적인 핵심을. 그래서 항상 통계책에는 동전을 던져본다. 한 번 던진다. 2번 던진다. 그거잖아요. 왜? 이해가 다 되니까. 그래서 이 예제는 어떻게 보면 나빠요. 통계를 이해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근데 원책에는 예제가, 파이낸스적인 예제가 있는데 다행히 수혜저 노트에는요, 그런 파이낸스적인 예제가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파이낸스적인 예제지 그런 게 없고요. 통계적인 예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건 다행인 점입니다. 그건 파이낸스는 유별난 거 아닙니다. 똑같아. 통계인데 다만 예제를 파이낸스로 썼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식 외우지 말라고. 그죠? 원리를 파악해야지 공식을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출제위원이 항상 묻는 것은 이 학생이 통계적인 개념을 알고 있냐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공식을 잘 외워내를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식을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 외우는데 실제 실전에 가서는 써먹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을 이 문제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공식을 쓰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공식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식들이 수업 많은데요.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 외우라고 시험 문제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개념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보면 통계가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수리적인 능력과 그 언어적인 능력 두 개로 나누면요. 언어적인 능력이 뛰쳐난 사람들이 이 수리적인 능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통계를 안 하고 어떻게 시험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계는 퍼센트가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시험에. 그 다음에 제가 한 장을 빼먹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해요. 통계, 레벨 1의 통계를 안 하면 레벨 2 통계는 당연히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안 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럼 통계만 포기하면 괜찮은데 뭐가 문제는지 다른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목이 있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 나오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레벨 3에서는 이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대요. 예를 들면 펀드를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펀드를 잘 관리했다면 결과가 어떤 겁니까? 했더니 수익률이 높이고,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을 높이고요. 위험도를 낮추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래요. 그죠? 그 외에 없죠. 그죠?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도가 가장 좋대요. 위험이 안정적이면서 수익 높게 하려고 모든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다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혹은 위험도가 높은지 낮은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을 해야 이번에는 위험도가 낮아서 다행이다. 이번에 위험도가 너무 높아졌다.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측정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수익률 또는 정확히 말하면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은 뭐로 우리가 편히 말하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뭐로 측정을 할까요? 하면 평균 그 다음 위험도는요,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뮤를 높이고 시그마 제곱을 낮추는 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분석하고 다 하는 이유는 다 이거.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추는 겁니다. 자, 뮤와 시그마 제곱은 어디서 공부하는 겁니까? 그건 통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 통근과 분산. 자, 그래서 통계를 못하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안 해야 돼요. 못해야 돼. 할 수가 없어요. 레벨 2에 가도요, 우리 배운 통계하고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통계를 안 해보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1, 2, 3가 다 어려워지고요. 레벨 2에 가면 이런 과목이 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있어요. 레벨 2와 레벨 3에 가면 있습니다. 레벨 1에는 없고요. 레벨 1은 있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위험 관리래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이라면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시그마 제곱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냐 하면 이 기초는 통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못하면 레벨 1을 안 하시면 레벨 2를 그냥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관련 과목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통계는 비중은 적지만 여러분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수학은 우리 어릴 때 1, 2, 3, 4 엄마 아빠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얘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는 게 1, 2, 3, 4를 셀 수 있을까. 이 어린아이는 1, 2, 3, 4를 센다는 거 굉장한 수리 영역이거든요. 그 개념을 아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길 원합니다. 왜? 그게 모든 과목에 모든 미래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CFA의 기초가 되는 과목은 이 통계예요, 통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빼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핸드아웃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업 일정을 보면 저희가 6번에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업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뒷페이지부터 핸드아웃에 있는데 그냥 페이지 2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2 핸드아웃에
그냥 통계의 기본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크 트웨인은 여러분 톰 소이어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 다음에 거지와 왕자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해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사람 글에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어요.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세 종류의 거짓말인데 하나는 lies,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named lies. 이거 우리말 어떤 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좀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논리적인 거짓말이고 또는 굉장히 그럴듯한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statistics, 그 다음 통계래요.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거짓말이 통계라고 했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자서전에 이 말을 쓰면서 이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영국의 수상 드리즐레인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쓴 말이라고 했는데 드레스데일리의 그 사람이 문학가였는데 그 사람의 어느 글을 봐도 이 글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마크 트웨인이 착각해서 다른 사람하고 착각해 쓴 것인 거로 보입니다. 그럼 왜 통계가 이렇게 거짓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례 1.2, 사례 2 있죠? 한번 볼게요. 사례 1.2, 2012년 9월의 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의원 299명이 등록한 재산의 평균이 95억 원이래요. 평균 재산, 등록한 재산이 95억 원이래요. 등록한 재산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요,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원가로 등록을 합니다. 5,000원으로 한 주당. 그게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러면 실제 재산은 더 많겠네요. 그럼 재산이 95억이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얼마를 갖고 계세요? 재산이? 얼마 없어요. 그죠? 제 친구한테 옛날에 물어봐서 부자인한테 얼마를 가지면 좋아? 그랬더니요. 그분 따르면 100에서 200억을 가는 게 가장 좋대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가지면 자기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는 꼭 둬야 되고 그래서 귀찮아진대요. 사생활에 너무 노출되고. 그래서 100억에서 200억 있으면 가장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행복하게 관리인 없이 쓸 수 있대.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모든 국회의원 299명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부자일까요? 재산 이거 제가 일일이 계산해 본 거예요. 산술평 계산해 봤더니 95억 원이 나왔어요. 거의 등록한 재산을 가지고. 근데요. 사례 1.2를 보겠습니다. 2015년, 즉 3년쯤 지났습니다. 3월에는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28억이래요. 국회의원 재산이 3년 사이에 95억에서 28억으로 줄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난해진 걸까요? 그리고 더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1990 IMF 나기 전에 보니까요. 국회의원의 재산이 130몇 억이에요. 평균 재산이. 130몇 억이었다가 그 90억으로 줄고 28억으로 줄었어요. 국회의원이 가난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딱 한 명, 정몽준 의원 때문에 이렇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재산이 하나를 갖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재산인데 이때 그 주식의 가치가 40만 원대였어요. 40 몇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는 20만 원대였어요. 현대중공업. 이제 이 사람 혼자 재산이 반으로 주니까요. 그게 푹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2015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해서 사표를 냈어요. 그 대신 안철수 의원이 들어갔는데 안철수 의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몽준 의원의 재산이 2012년에 2조 몇백억이었어요. 2조면요. 국회의원이 299명에 300명이라 할게요. 2조 나누기 300 하면요. 67억입니다. 즉 모든 국회의원이 재산이 0이라 해도 이 사람 하나 있으면요. 국회의원의 재산이 67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평균 재산을 67억을 올리는 겁니다. 자, 언뜻 보면 제가 사례 1.1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나쁜 도둑놈들이 있나. 국회의원이 95억이나 벌어? 뭔 수를 벌어?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틀린 말 한 건 없어요. 근데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정답이긴 정답인데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러한 게 통계학에서는 항상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를 볼게요. 101페이지. 마줄 7.1 Describing Dataset. 데이터를 describe 하래요. 데이터를 묘사해봐 했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describe 하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어? 하고 물어보는. 자,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statistics라는 굵은 글씨가 나오죠. 이제 수업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굵은 글씨나 이탈릭 글자 같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The word statistics is used to refer to data. 통계는요, statistics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말해요. 데이터를 갖고 통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 줄에 보면 and to the method. 그 다음에 통계는 데이터도 통계라고 부르지만 그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것도 통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 굵은 글씨로 descriptive statistics하고 inferential statistics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장 후에. 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은요. 자, 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니까 population sample이라는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약하는데 데이터를 구별을 해야 돼. 하나는 이게 데이터가 모집단 데이터인지 population이요. 또 하나 이 데이터가요. 표본 건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별을 하느냐 하면 이래요. 앙골라인의 평균 키를 보려고 그래요. 앙골라인의 평균 키가 170cm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1000명을 조사해서 대상으로 쟀더니요. 170이 나왔어. 그럼 제가 앙골라인의 평균 키가 170이라고 확언할 수 있나요? 확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의 평균 키가 170이지. 앙골라인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표본 평균이에요. 내가 명시를 해야 돼. 이건 표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앙골라인의 평균 키는 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암시를 주는 거야. 이게 표본 평균이라고 하면. 제가 자신 있게 미우가 170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모집단 평균이에요. 모집단 평균 미우라고 씁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평균이 17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 평균인지 표본 평균을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듣는 사람, 이게 모집단 평균은 170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게 표본이 잘못되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을 구별을 해요. 그럼 모집단에서 모집단 데이터 뭐를 디스크라이브 하면 우리가 모집단을 알 수 있는 거냐. 표본 데이터에서 뭐를 디스크라이브 하면 우리가 표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느냐 하면 페이지 10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 6, 7번째 보면 parameter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sample statistic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parameter는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수예요. parameter. 모수인데 이게 예를 들면 뭐냐? 모집단의 뮤, 모집단 평균, 분산 등등등을 모수라 그래. 이건 뭐냐면 이걸 알면 우리가 모집단이 그렇게 생겼구나를 아는 거예요. 모집단 평균이 170이고 뭐 분산이 얼마고 뭐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수를 알면 이걸 알면 우리가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냐를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모수예요. 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표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이라면 표본의 평균과 분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표본 평균 X바라고 기호를 쓰고 표본의 분산 S제곱이라고 기호를 써요. 이 노란 거 미와 시그마 제곱을 모수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도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샘플
스태티스틱이라고 불러요. 그냥 스태티스틱 하거나 샘플 스태티스틱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단어 자체는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무슨 뭐라고요? 그 값, 뮤가 얼마고 시그마 적어놓으면 통계학으로 어떻게 생겼다는 아는 거고, 샘플 스태틱 값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겼구나 아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의 데이터를 잘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야.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나요? 우리가 누구를 딱 했어. 걔를 디스크라이브 하려면 걔의 특징을 잘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잘 말해주려면 모집단의 데이터를 잘 말해주면 모수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고 표본의 자료를 잘 가르쳐주면 특징을 알려주려면 이 스태티스틱스의 값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퍼레미터라는 용어는 쉬운 용어, 처음 듣는 사람은 쉬운 용어가 아닙니다. 페이지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Types of measurement scales. measurement scale은 측정, measure하다는 건 measure한다면 측정한다는 거예요. 측정하는 스케일의 유형했는데 4개의 네모가 있습니다. nominal scale, ordinal scale, interval scale, ratio scales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학 책에서는 거의 안 다루는데 미국 통계책에서는 많이 다뤄요. 이게 처음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나미널 스케일하고 4개가 있는데요. 2개씩 비교할게요. 오디널 스케일을. 숫자를 수집을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예요. 자, 제가 임의대로 번호를 여기서 1, 2, 3, 4, 5, 6, 7, 8 번호를 매겼어요. 임의로 1, 2, 3, 4, 5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숫자가 수집이 됐는데 그래서 2명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사람의 번호가 2번이었고 그 다음 사람의 번호가 4번이었어요. 그럼 이때 2와 4의 의미는 무엇이냐예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을 키순으로 했어요. 키가 큰 사람부터 했어요. 제일 큰 사람은 1번, 두 번째 큰 사람은 2번하고 쭉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가 수집됐는데 2와 4라는 숫자가 수집이 됐어요. 이렇게 표본을 꺼냈는데. 자, 이거 잠시 잊어버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어디 표본을 꺼냈는데 2와 4라는 숫자가 수집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4가 더 크네? 그리고 2배네? 네. 4가 2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2와 4가 있는데 4가 더 뭔가 큰가요? 뭔가 큰가요? 여기서? 아니면 2배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2고 그냥 4예요. 그냥 임의의 번호잖아요. 어떤 사람, 2라는 번호가 있는 사람이 뽑힌 거와 4라는 사람이 뽑힌 거 아무 관계없어요. 숫자의 크기와. 여기는 어떨까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키가 큽니까? 2번이 더 키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 뭐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숫자만 2와 4일 뿐이에요. 여기서 나미널 스케일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게 나미널 스케일 이런 거. 이런 숫자. 임의의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크다 작다가 의미가 어떤 크다 작다가 하나도 수반이 안 된 거야. 반면에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오디널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나미널 스케일의 자료를 통계학을 공부할 때도 평균도 내보고 분산도 계산했어요. 이거 의미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임의 숫자가 수입돼서요 하면 그건 통계 분석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통계 분석은 저대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막 분석하고 분산하고 평균하고 뭐 만들고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있어요. 조금.
자, 이제 뭘 보냐? 인터벌 스케일과 레이시오 스케일을 보겠습니다. 자, 저거 순서, 저거 가지고 한번 해봐. 오디널 스케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차를 봤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1번, 2번 쭉 있는데요. 대형차를 소유한 사람한테는 3을 주고요. 중형차를 소유한 사람한테는 2를 주고, 소형차를 소유한 사람은 1번을 줬어요. 그래서 숫자가 딱 수집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미스터 1번은 3, 2번은 작은 차, 3번은 중형차, 이렇게 쫙 수집이 됐어. 그랬더니 평균을 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3밀리. 평균을 냈더니 2.5가 나왔어요. 이거부터 뭐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죠. 뭐가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평균적으로 중형차와 대형차 가운데를 하는구나. 소형차 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걸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한국 국회의원이 이렇고 미국 국회의원을 조사해 봤어요. 그때 미국 국회의원은요, 평균이 2.8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한국 국회의원과 미국 국회의원은 뭐를 비교할 수 있나요?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더 평균적으로 더 큰 차를 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오디널 스케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큰 거, 제일 작은 거 순서, 크기에 따라 순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평균 이런 것들도 분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나미널 스케일 같은 경우는 아무런 평균을 내거나 분산을 내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네 종류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통계를 분석할 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인터벌 스케일과 레이시오 스케일을 보겠습니다. 인터벌 스케일은 레이시오 스케일인데요. 원래는 오디널 스케일과 인터벌 스케일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해시키기 어려워서 인터벌과 레이시오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0도씨와 20도씨 10보다 20이 더 크죠?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 덥다는 얘기야. 더 덥다는 얘기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2배로 더운 건가요? 20이 10의 2배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너 돈 얼마 갖고 있냐 했더니 한 명이 나 10불 갖고 있어. 또 한 명이 20불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돈을 2배로 갖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숫자가 크면 의미가 커집니다. 어떤 의미가? 더 덥다? 여기는요, 돈이 더 많다. 이제 남은 일은 숫자가 2배가 됐어. 2배가 되면 의미도, 수반되는 의미도 2배가 될까요? 하는 거야. 이건 2배가 되죠. 돈이 2배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2배로 더운 걸까요? 우리가 셀시우스라는 개념을 쓰면 숫자상으로는 2배이지만 파렌하이트를 쓰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렌하이트를 썼더니요 이건 50도 파렌하이트고요 이건 68도 파렌하이트예요. 숫자가 2배로 더운 게 아니에요. 그냥 셀시우스라는 시스템으로 계산했더니 숫자가 2배인 거고 파렌하이트라는 시스템을 했더니 2배가 아닌 거예요. 2배로 더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숫자가 수집이 됐는데 어느 거는 2배면 의미도 2배가 되는 건데 어느 거는 의미 2배는 아니야. 그럼 어느 게 어느 거냐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런 걸 우리가 레이시오 스케일, 비율이라고, 비율. 2배, 반배, 비율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비율대로 의미를 갖고 있게 되면 가장 특징이 0이라는 의미를 가져. 0이 뭐? 없다예요, 없다. 나 돈 없어.
그럼 돈이 얼마, 0불 갖고 있는 거예요. 0의 의미가 명확하게 없다는 의미가 나오게 되면 그건 레이시오 스케일이에요. 없다니. 반면에 여기서는 0은요, 더운 게 없다? 아닙니다. 이건 그냥 0은 어떤 시스템이 만든 숫자일 뿐이지, 없다가 아니에요, 없다가. 그래서 여기는 0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는 언제냐면 레이시오 스케일일 때. 그럼 통계적인 분석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스케일일까요? 레이시오 스케일일 때예요. 비율도 계산해도 되고 뭐도 해도 됩니다. 왜냐? 비율대로 그 의미 다 반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이시오 스케일로 측정된 거는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없이 많이, 모든 분석, 우리가 배운 모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로 가면 갈수록 통계 분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저걸 가지고 우리가 막 분석하면, 쓰레기를 분석하면 돼요, 쓰레기를. 자, 여기가 개념적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통계학에서, 우리나라 통계학에서 이런 걸 다루질 않아서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실 텐데, 미국 통계학에서 이거 꼭 앞부분에 서론에 꼭 있습니다. 자,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디스크라이브 하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해서 그 특징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뮤나 시그마 스퀘어, 퍼레미터 이런 것도 했지만, 그거는 수리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거예요. 쉬운 건 뭐냐?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있겠죠. 하나는 표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어떻게 생기냐 할 때 그래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수치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수치로 한다는 게 아까 뮤 시그마죠, 그겁니다. 자, 표, 그래프, 수치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표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에 중간쯤에 굵은 글씨로 frequency distribution이라고 있어요. frequency distribution. 이게 뭐냐?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 표예요, 표. 도수 분포표인데, 자, 이제 프로페서 노트 해놓고요. 그 밑에 보니까 스텝 1, 2, 3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장님이 전화 왔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불러서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사장님을 갔더니 사장님이 이래. 야, 우리가 그동안 여성복만 해왔는데 이제 남성복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 키를 알아와 봐 했어.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직원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키를 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키를 재고, 키를 재가지고 50만 명의 남자의 키를 재서 173, 180을 쫙 50만 개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남자 키를 알아와 보라고 해서 제가 50만 명 되는 키를 다 알아와 봤어요. 그래서 50만 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좋아할까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이건 데이터의 나열을 이건 데이터를 나열했을 뿐이잖아요. 데이터의 나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서, 잘 디스크라이브 해서, 우리나라 남자의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수분포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텝 1 보겠습니다. 스텝 1. Define intervals. 구간을 정하래요. 자, 페이지 10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example 한번 볼게요. 테이블, example 보니까 테이블 A를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테이블 A. 여기에 이런 거예요. 고객이 와서, 증권회사 와서 증권회 직원한테
annual returns for Intelco Incompany, 인텔코라는 회사의 커먼 스탁, 일반주의 연간 수익률을 좀 한번 조사해 주세요 했어. 그랬더니 이 직원이 지난 20년간의 연간 수익률을 쫙 해서 조사했어요. 어떤 애는요, 수익률이 10.4고, 그 밑에 내려온 어떤 애는 9.8% 쭉 이거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그럼 좋아할까요? 날만 숫자의 날이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뭐야? 이 데이터를 잘 정리 요약해서 특징을 알 수 있게 혹은 잘 디스크라이브하라는 걸 원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20개니까 이 정도로 끝이지 데이터가 만약에 1000개, 10,000개 되면 그냥 숫자가 있다는 거지 그 이상의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방법 하나는 도수분법이에요. 자, 그래서 테이블 B를 보겠습니다. 인터벌을 만들어서 구간을 만들었어요. 구간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서 0%, 0%에서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눴어. 이걸 인터벌이라고 부르거나 전 페이지에 학사모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Professor's Note 해놓고 중간에 있는 학사모요. Intervals are also known as classes. 클래스라고 부르거나 먼저 뭐를 정하냐면요. 이 구간을 정해야 돼. 구간을 이렇게 정했어요. 됐죠? 그 다음 스텝 2를 보겠습니다. 스텝 2, 페이지 103페이지 보니까 스텝 2, tally라고, tally. tally가 뭘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죠? 자, 페이지 104페이지에 테이블 B를 보겠습니다. tallies 했는데 뭐냐면, 우리는 발을 정자로 이렇게 하죠? 이거 7개. 얘네들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거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거나. 이걸 텔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발을 정자 쓰는 거와 같은 거를. 자, 104페이지에 테이블 A를 보겠습니다. A를 봤더니요, 10.4%가 나와. 10.4. 요 밑에 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을 보겠습니다. 9.8% 여기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34.6% 어딘가 이렇게 했죠. 마이너스 17.6% 이렇게 하는 걸 텔리라고 그래요. 안 어렵죠, 그죠? 영어만 처음 봤을 뿐입니다.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스텝 3. Count the observations. 계산하래요. 몇 개인지 카운트하래요. 그래서 카운트를 해봤더니 frequency 이걸 빈도라고도 해도 되고요. 좀 더 통계학적인 용어는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 이건 어떻게 되느냐? 도수가 이 구간 안에 하나 있고, 한 번 있고, 2번, 3번, 7번 했어. 그리고 맨 아래 대해서는 토탈 전체가 20개. 안 어렵죠, 그죠? 근데 그 책에 테이블 비우면 absolute frequency라고 썼는데, absolute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절대 도수. 상대 도수와 나는 꼭 구별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 도수란 말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relative frequency라고 맨 위에 굵은 것이 나오죠? 이건 뭐야? 상대 도수. relative frequency. 상대.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전체가 20개잖아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사이에는 전체 중에서 한 번을 차지해. 20분의 1, 즉 5%고 마이너스 20%와 마이너스 10% 사이는요. 전체 20번 중에 2번이라 10% 차지하고 쩍쩍쩍쩍쩍. 안 어렵죠?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표 밑에 보니까 cumulative absolute frequency, cumulative relative frequency 있는데요.
표는 안 만들어졌지만 그냥 그 굵은 글씨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뮬러티브가 들어갔네요. 이건 누적. 앱솔루트 그냥 빼고 하겠습니다. 큐뮬러티브 프리퀀시. 누적 도수요. 누적 도수인데, 누적이란 뭐냐면 첫 번째 칸에는요, 마이너스 20% 이하는 총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한 번. 그 다음 칸에 뭘 쓰냐면, 마이너스 10% 이하는 총 몇 번입니까? 하는 거야. 즉, 3번. 그 다음은요, 0% 미만은 총 몇 번입니까? 물어본 거. 얼마죠? 그래서 6번. 누적. 여기선 20% 미만, 총 몇 번? 마이너스 10% 미만, 총 몇 번? 0% 미만, 총 몇 번을 쭉 쓰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cumulative relative frequency는 뭘까요? relative frequency를 기준으로 해서 20%, 마이너스 20% 미만은 총 몇 퍼센트입니까? 5%. 마이너스 10% 미만은 총 몇 퍼센트입니까? 하면 15%. 이렇게 쓰면 됐죠? 자, 도수분포표는 우리가 이것만도 도수분포표고, 이거 다 해도 도수분포표고, 페이지 106페이지에 피겨 7.2에 보면요, A는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뿐입니다. A번은요, relative frequency를 그냥 그래프로 그린 거고, B번은요, cumulative relative frequency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 표를 만든 거예요. 표. 지금까지 표. 그래프 만들기. 지금 106페이지 맨 위도 그래프 만들기고요. 근데, 7.2는 그냥, 그러니까, 그 7.2는 원래 106페이지 하단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앞질러서 했어요. 원래는 표하는 거 하고 그래프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볼게요. 페이지 106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래프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과 그 다음에 바 차트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을 다르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우린 그냥 히스토그램만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할게요. 히스토그램은 뭐냐? 표를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프리퀀시 있죠? 그럼 X축에 마이너스 30부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0 한 번이라 막대 그래프 높이 하나, 막대 그래프 높이 둘, 셋, 7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혹은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중간에 굵은 글씨로 frequency polygon이 있어요. 그건 용어만 못 들어봤을 뿐이지 내용은 다 설명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꺾은 선 그래프. 자, 여기에 가운데 점을 딱 찍고, 가운데 점을 찍고, 가운데 점을 찍고, 가운데 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면, 가운데 점을 찍고, 연결. 꺾은 선 그래프. 피겨 7.4, 프리퀀시 팔레간이라고 나와있죠. 꺾은 선 그래프.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뭘 했느냐?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니 하니까 단순한 데이터의 자료의 숫자의 나열은요, 50만 명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잘 정리해요. 이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잘 디스크라이브 해줘야 돼.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면 표, 도수분포표, 그래프, 히스토그램, 꺾은 선 그래프, 뭐 그런 거 말고 수없이 그래프 많죠. 원 그래프, 뭐 희한한 그래프들 수없이 많은데 우리 책에는 히스토그램과 프리퀀시 팔리간밖에 없더니 그것만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핸드아웃을 볼게요. 핸드아웃. 페이지 3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 핸드아웃 넘버 2.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표는 분포의 대충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계급의 구간 크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다음 표를 보자 해서 표 2.6 22명의 학생의 점수예요. 22명의 학생의 점수인데 이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 2.5. 그림 2.5를 보겠습니다. 좌측 그림이 있고 우측 그림이 있는데요.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좌측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데이터가 이게 성적이면 여러분 이것만 보여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성적이 정상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판 같아. 가운데 많고 양극단이 적고. 근데요 똑같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또 되는데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니까 구간을 달리하고 출발점을 달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핵심이요.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만 보여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 이번 큰일 났네. 이반 학생들. 이거 양극화, 양극화. 성적의 양극화. 만약 소득이라면 소득이 심각한 양극화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보여주면요. 소득이 양극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고. 뭐가 진실인가요?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동일한 데이터인데 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통계학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통계학은 항상 누가 하냐면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통계학을 아는 지식인들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이 통계학자를 이용해서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실제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보도하면요. 봐, 우리나라 사회 정상이야. 봐, 네가 못 사는 것 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을 호도시킬 수 있는,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 통계학은 그런 걸 배제하기고 통계학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야. 이게 보기는 좋고 한눈에 알 수는 있어도 저런 어떤 분석가의 주관적인 그거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숫자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래요. 야, 오늘 밖에 덥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요. 오늘 은근히 더워. 아니, 쌀쌀해, 어떤 애는. 그러고 그냥 적절하던데? 했어.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다는 건지. 왜냐하면 말한 사람마다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적은 없지만 자기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거는요, 글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이 10도고 최고기온이 22도야. 그럼 어떻습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잘 의사를 전달한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건 더운 날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운 날씨도 될 수 있겠지만 어쩐데로 정확하게 전달한 거, 정확하게.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어우 너무너무 춥겠다 이렇게 느낄 거고 저 알라스카에서 온 사람은 어우 따뜻하겠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건 자기 주관대로 느끼면 되는 거고 의사 전달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덥냐 춥냐를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객관적이니까. 그럼 통계에서 데이터를 잘 특징을 디스크라이브 하려는데 뭐를 수치로 표현해야 될까가 문제가 뭐를 수치로 표현해야 될까? 다음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앙골라인이 어떻게 생겼냐 했어요. 그러더니 앙골라인 다음 예를 들어 앙골라인이 발가락이 길어.
평균 키가 한 170이 돼. 혈압이 낮은 편이야. 피부색이 검해. 그렸을게요. 자, 그럼 앙골라인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런 건 답이 아니겠죠, 그죠? 이걸 말해줘야 돼. 우리가 인종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말해줘야 앙골라 사람이 그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면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피부는요 하얗고요, 키가 우리보다 커. 이렇게 뭐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지. 그 사람들이 그 혈압이 높고 뭐 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인종적인 특징을 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특징을 잘 디스크라이브하는 걸 찾아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치에 뭐를 표현해주면 되냐 했더니 맨 처음에 센트럴 텐던시, 데이터의 중심을 잘 표현해주면 돼. 데이터의 중심. 그 다음에 디스퍼전, 산포도를 잘 나타내주면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구나가 알 수 있대요. 됐죠? 자, 센트럴 텐던시는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센터가 어딜까요? 하면 여기가 센터지. 그죠? 만약에 저렇게 좌표가 저렇게 안 생기고요. X만 있고 이건 프리퀀시야. 빈도예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의 중심이 어딜까요? 여기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정몽주는 국회의원은 재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딱 봤더니요, 마이너스도 꽤 있어요. 마이너스도 좀 있고, 이렇게 있고, 없다가 없어. 없다가 여기 한 명 있고요, 한 명 있고요. 정몽주는 저기 몇 바퀴 돌아서 저 멀리 있어. 그럼 여기 데이터의 중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걸 R2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2디멘션인 경우에 보겠습니다. 데이터가요, 다 여기 있는데, 저기 멀리에 세 점이 있어. 그럼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가 될까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 하나일 수는 없고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자, 페이지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마듀얼 7.2 mean 평균과 분산, mean and variance가 나오는 거예요. measures of central tendency, central tendency를 measure하는, 측정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츄럴 텐던시를 측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이런 점이 없다면 아주 쉬워요. 여기 어디쯤이겠지. 근데 이런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도 이런 점이 없으면 아마 뭐 여기쯤 어디겠지 하면 되겠는데 이런 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측정 방법이 좀 달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mean, 그게 median, 모드를 배울 거예요. mean 중에서 맨 처음 배울 게 arithmetic mean. 우리가 그냥 mean 하거나 arithmetic, 산술 평균함, 그냥 평균하면 산술 평균을 말합니다. arithmetic mean이라는 글자는 어디 있는데?
109페이지 하단쯤에 굵은 글씨로 arithmetic mea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ean 중에 또 하나는요, weighted mean, 가중 평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아마 geometric mean.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하 평균. geometry가 기하잖아요. 기하 평균. harmonic mean. harmonic mean이 있는데 이건 안 할 거고, 이건 그걸 하시고 싶은 분은요, 핸드아웃에 제가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해시키기도 어려워요. 자, 산술 평균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산술 평균. 제일 많이 쓰는 거. 자,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을 구별을 하잖아요. 산술 평균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모집단인지 표본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요. 그래서 표본의 경우에는 모집단은 노란색으로 쓸게요. 모집단의 경우와 빨간색은 표본의 경우는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미디아이나 모드는 구별 안 해요. 다 지오메트릭 미라는 것도 잘 구별 안 해요. 근데 산술 평균은 명확하게 구별해요. 왜? 너무 중요해서 모집단 표본을 구별하는 거예요. 모집단에서는요, 뭐라고 쓰냐면 뮤라고 쓰고, 어떻게 계산하냐 했더니 모든 값을 시그마 다 더하고 나누기 n 개체수 하고, 그 다음에 표본은요, 표본 안에 있는 x바라고 기호를 쓰고, 표본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고 나누기 스몰 n. 스몰 n은 표본에 있는 숫자의 개수, 그 다음에 캐피탈 레터에는 모집단에 있는 숫자의 개수예요. 책의 109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population mean 있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sample mea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ample이 있는데 example 이거 안 풀어봐도 되겠죠? 모집단 평균, 산술 평균. 그냥 쭉 다 더하고 나누기 n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여기처럼 숫자가 막 25%, 34% 이렇게 어려운 숫자 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 10, 20, 30 이거의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돼. 이 예제가요, 마치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머리와 복잡한 거를 해결하는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혼동만 해서. 그러니까 심플한 거로 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게 훨씬 좋고요. 이게 파이낸스 예제라 자꾸 퍼센트 하는데 이거 머리만 아프게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평균을 구하려면 모집단이라면 뮤를 쓰고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나누기 3 하면 되죠. 이게 표본이라면요, x바라고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20 나오는 거고 똑같이 사니까요. 이게 모집단이냐 표본이냐에 따라서 이 뮤냐 기호 x바를 쓰느냐만 다릅니다. 자, 109페이지에 밑에 네모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네모 첫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interval and ratio data. 인터벌하고 인터벌 스케일, 레이시오 스케일 있죠? 그건데 신경 그냥 넘어갈게요. all data는. 그래서 arithmetic mean, 산술평균을 갖고 있다. 그렇겠죠. 산술평균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그마하고 나누기 n 했는데 그 산술평균이 없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땡은 나중에 설명드리는 걸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맨 위에 네모. A data set has only one arithmetic mean. 산술평균이 하나 있대. 아, 그렇겠죠. 왜냐면 시그마하고 나누게 했는데 두 개, 세 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네모를 보겠습니다. The sum of deviations. deviation은 말이야. 처음 나왔죠? 좀더 지금 설명드릴게요. Of each observation in the data set from the mean is always zero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deviation은 용어 처음 나왔고요. sum, 시그마 있다는 얘기고, sum of each observation from the mean, 정관 다 빼겠습니다. mean is always zero래요. 자, 뭐냐? sum, 시그마 썼고, 그 다음에 each observation 하니까 xi의 sum, 시그마 xi. 저거 빼먹네? 그렇지. sum of, 빼먹었어. 이상하다. sum of the deviations of each observation. 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each observation은 xi의 deviation이 from the mean,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deviate 됐냐는요. 자, 평균은 이제 뮤를 써도 되고 x바를 써도 되는데 이 책에서 고민해 보니까 표본화했기 때문에 x바를 그냥 쓸게요. x바로부터 deviate 됐대. deviate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xi가 10이라고 해볼게요. x바가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0은 평균 6으로부터 얼마나 디베이트 했어요? 4만큼 디베이트 했어요. 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뜻이야.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썸을 한대. 썸을 하니까 하니까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항상 제로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간단한 숫자 하나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10과 20이라는 숫자를 볼게요. 여기서 x바가 얼마인가요? 15가 돼. 그죠? 자, 그럼 숫자 10이 있고 20이 있어요. 우리 x바가 15가 있어요.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했더니 5만큼 떨어져 있고 10이란 점은 20이란 점은요 평균으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부호가 xi-x바라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돼.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예요. 산술 평균은요 항상 이게 특징이에요. 산술 평균은 관찰점에 이렇게 두 점이 있습니다. 산술 평균은 어딜까요? 이 무게 중심점이야. 무게 중심점이라 요점입니다. 요점. 그러면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냐? 여기가 같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라 해서 상쇄돼서 0이 돼버려. 두 점, 이 간단한 두 점을 여러분이 세 점 해도 똑같고요. 만약에 10, 20, 3, 30, 33 하면 25. 네, 그냥 30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20이 되는 평균이. 25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55, 여기 3 했더니. 약 18이 됩니다. 평균은 18이 돼요. 10, 20, 25의 평균이 약 18인데, 디비에이션을 계산해 볼까요? 여기가 8, 여기가 2, 여기가 7이야. 이건 반올림 때문에 틀린 거고, 대략 1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호를 써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싹 해서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산술 평균은요, 저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해서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다른 거로 변형이 됩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설명드리는 거로 하고.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요. 이 책대로 해서 책 순서에 따라서 110페이지에 중간에 weighted mean이라고 있어요. weighted mean, 가중평균인데요. 그 공식 외울 필요도 없고요. 예제를 풀어보시면 다 쉬우니까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예제를 칠판에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요, 저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A portfolio consists of 50% common stock, 보통주가 50%, 40% 반, 40%가 채권, 10%가 캐시래요. 구성되어 있는데, 리턴은, 수익률은요, 스탁의 리턴은 12%고, 채권의 수익률은 7%고요, 현금의 수익률은 3%래요. 그러면 또 처음 떠오른 게, 무슨 현금이 왜 수익률이 있을까 하는데, 그 펀드 매니저는 현금, 생현금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현금,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돼요. 이러면 MMF 같은 거, 이런 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MMF도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3%예요. 0%가 아니고. 자, 이때 질문이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우리가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있는 경우 볼게요. 예를 들면, 삼성과 제가 LG를 갖고 있어요. LG의 수익률은 20%고 삼성의 수익률은 10%입니다. 제가 삼성만 갖고 있다면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10%고 LG만 갖고는 20%고 반반씩 갖고 있다면 얼마일까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5%가 나오는데 그 15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 10%와 20%의 평균인데 가중평균, 가중치를 반반이라서 0.5 이렇게 한 거예요. 3대 7로 갖고 있다면 삼성과 LG 3대 7로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될까? 0.3, 0.7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웨이트는 이거 웨이트라 그러는데 이 0.5, 0. 이거를 웨이트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1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0.5, 0.5, 0.3, 0.4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세 개만 다를 뿐이지. 자, 여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편입된 각 자산의 수익률의 가중평균, 가중치는 1이 되도록. 그럼 여기 보고 있으면 포트폴리오 리턴은 우리 책에서는 리턴은 R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편입된 자산의 수익률의 가중평균, 수익률의 12%, 7%, 3%의 가중평균. 가중치는 뭐예요? 편입비율로. 편입비율로 해서 0.5, 0.4, 0.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9.1%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 하면 여기 50%로 하죠. 40%라고 해요. 여기 10%라고 해요. 그래놓고 이걸 600%, 280%, 30%에서 쭉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매우 틀린 거죠, 그죠?
그럼 저기가 퍼센트가 둘 다 있잖아요. 여기도 퍼센트 있고 여기도 퍼센트 있어. 그럼 어느 거를 퍼센트를 살려야 되냐 하면 우리가 뭘 물어봤어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수익률의 단위를 살리고 수익률 아닌 거는 십진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0.5, 0.4, 0.1로 퍼센트 안 쓰고 그게 가장 예뻐요. 그래서 0.5, 0.4, 0.1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 가장 예쁘게 계산하는 방법. 근데 나 이거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책 보겠습니다. 책의 계산 방법 어떻게 했냐면 다 십진법으로 바꿔버렸어요. 0.5 곱하기 0.12 더하기 0.4 곱하기 0.07 이렇게 바꾼 다음에 끝에 0.091이 나오니까 그걸 퍼센트로 바꿨어. 9.1% 이렇게 하시거나.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소점이 여러분 계산기에 소점을 꼭 소점이 많이 나오도록 해놔야 됩니다. 잘못해서 소점이 적게 나오게 해버리면 이상하게 나와요. 숫자가.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가장 예쁜 방법은요. 질문이 뭐냐. 질문을 봐. 리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리턴의 단위를 살리고 나머지를 십진법을 바꾸는 게 가장 예쁜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올 문제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편입된 각 자산의 수익률의 가중평균. 그래서 그 녹색 박스 밑에 이탈릭 글자를 보겠습니다. 녹색 박스 밑에 가장 바로 밑에 이탈릭 글자가 보니까 The return for portfolio is 블라블라블라블라 한데 그 얘기예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 편입된 각 자산의 수익률의 가중평균합니다네요. 됐죠? 자, 그 다음 휴식을 먼저 취하겠습니다. 순서를 이제 요거 할 거고요. 요거부터 할 거고 그다음에 요거 할 거예요. 책 순서대로.